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면 여러분을 찾아오는 시간이죠. 멋쟁이 이 작가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안 어울리게 탄산수를 손에 들고 들어오셨어요. 이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멋쟁이 이동형입니다. 탄산수 사오라고 완전히 협박해놓고는 뭐. 야, 아니 협박이라뇨. 부탁한 거죠. 2번씩이나 협박했잖아요. 왜 이래요. 잊어버릴까 봐 제가 문자로 알려드렸죠.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난주에 민자영 대 이하응, 네. 민비 대 흥선대원군 네. 얘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네. 난리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호의에 제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 좋아. 예. 좋은 거 맞아요, 진짜? 아, 그럼요. 예, 저는 무섭습니다. 아유, 뭐가 무서워. 현피 들어올 것도 아닌데 괜찮아요.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도 역시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 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hungrycoffee.com.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 실천을 선언했던 동아 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가 39년 만에 돌아옵니다. 특집 생방송 동아투위 39년 끝나지 않은 투쟁. 10월 24일 정오부터 4시간 동안 영원한 자유언론인들을 국민TV 라디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동아방송 앵커와 기자들이 전하는 정오 뉴스와 동아투위 다큐멘터리, 드라마, 오늘의 언론을 진단하는 좌담회를 통해 살아있는 동아 자유언론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동아투위와 국민TV가 자유언론을 실천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민자영 대 이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이 시간에 유일하게 협찬이 붙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 저 때문에 있는 일이죠? 맞습니다. 예. 지식공작소에서 나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비 이마사코입니다. 라는 책. 이방자 여사 회고록인데요. 3분 추천해서 드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드린다고 했는데 못 드려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10주 동안 드리겠습니다. 3분. 여기 지금 저 똑똑이 엄마라고 오늘 생일을 합니다. 또 결혼 19주년 기념일이기도 하고. 이거 들으려고 밥 먹으러 나가지도 못하고 대기 중이라는. 이분한테 드리세요. 예, 일단 똑똑이 엄마님께 한 권 드리겠습니다. 까먹지 말고 적어놓고. 아이 참. 저거 적지도 않는 거 봐. 누나 못 믿어? 못 믿어. 그리고 더불어 살자님께서 지금까지 명성황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까닭은 뭐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번 주 방송 안 들었나 보시. 저 비참한 죽음 당했다고 이렇게 사가들이 잘못 띄워준 것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 지금 이제 역시 이 작가님이 진짜 인기가 많긴 하네요. 그럼요. 예, 저 때문에 먹고 산다, 국민TV가.
뭐 딴 건 몰라도 일단 제가 뭐 네. 악플이 많이 달리기 시작했더라고요. 당신과 함께하면 항상 그래. 그렇습니다. 딴 방송에서는 별로 없을 건데 저랑 같이 하면 일단 악플을 각오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그리고 왜 이렇게 여자 팬들이 많아요. 무서워 죽겠네. 그러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용 컨셉일 뿐이지 이 작가는 어떤 사심도 없습니다. 근데 남자 팬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남자 팬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예. 알겠습니다. 어제 하여튼 저번 시간에 이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자영 대 이항 그 두 번째. 이것도 두 번째 시간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할 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질질 끌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워낙 복잡해요. 복잡해서 근데 뭐 끝내도록 하고. 근데 저번 시간에 워낙 악플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AS를 잠깐 해드리면 말입니다. 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역사와 다른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야? 이러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러면요,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어쨌든 무조건 진실이라고 느끼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보잡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멘붕에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역사적 사료는 말입니다. 이 사료를 진실을 안 합니다. 역사적 진실. 그런데 그거를 사가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 역사라는 건 사관의 기록이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승만을 재평가하는 어쩌는 이 얘기도 역사적 진실을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누가 판단하냐? 청취자분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듣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제가 말입니다. 1987년에 87년 초등학생 5학년이었는데 그때 5.18 사진전을 보고 멘붕에 빠졌거든요. 왜?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전두환, 노태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 네. 우리 민족의 영웅이었고, 땡전뉴스. 또 내가 87년 여름에 그 사진전을 봤는데, 87년 여름이면 노태우가 민정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정당 후보로 당선됐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앞으로 나올 사람이, 자국 국민에게 이렇게 총을 겨눴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멘붕에 빠져서 그때부터 제가 도서관에 다니고, 만화방을 전전하고, 옆집 대학교 다니는 형, 사촌 대학교 다니는 형 찾아다니면서 책 빌려달라 그러고, 얘기 주워 듣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알았던 역사가 잘못된 역사였구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하면은 공부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악플 쳐다 생각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란 말이에요. 이 양반들아.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된 건지. 네. 그걸 안 하고 계속 제가 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덕일 씨 이야기를 하면서, 이덕일 씨가 저랑 다른 주장을 하셨으니까, 네. 사도세자에 관해서. 그래서, 이동형 네가 뭔데? 우리 이덕일 선생이 주장하는 것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덕일 씨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덕일 씨가 말입니다. 주류사학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쭉 왕따를 당해왔어요. 주류사학계. 그러니까 우리 이 박사 같으면 주류사학도 아닌데 이덕일 씨 싫어해. 그런데 웃긴 거죠. 이덕일 씨가 주류사학계 그렇게 왕따를 당한 사람인데 이덕일을 좋아한다고 하는 팬들이 저한테 이렇게 비난을 하고 왕따를 시키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분들은 이덕일이 지금 역사학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덕일을, 저를 욕하면요, 그것도 이덕일을 욕하는 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류사학을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역사적 진실을 가지고 주장은 분명히 다르게 할 수 있다. 누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덕일 씨가 지금까지 노론 벽파의 영수였던 좌의정 심한지가 먼 친척인 심인을 시켜서 정조 이산을 독살하였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죠? 몇 년 전에, 비밀 편지가 발견됩니다. 정조하고 심한지가 주고받았던 300통이라는 비밀 편지가 발견됩니다. 이 편지가 발견되면서 이덕일 씨 주장이 약간 설득력을 잃었어요. 그렇다고, 그 주장이, 이덕일 씨가 하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계속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00통의 편지를 보면요, 그 심한지가 정조한테 상당히 대들었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지금 말하면 항명이죠. 대전에 무릎 꿇고,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혼자서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 편지를 보면요. 정조가 다 시킨 겁니다. 그 전날 편지를 써가지고. 내일 너는 이렇게 쇼를 해라. 그럼 내가 반대할게. 이렇게 둘이 짜고 치는 고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둘이 이렇게 짜고, 300통이 넘게 주고받아서 짜고 쳤는데, 심한지가 왜 정조를 독살합니까? 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덕일 씨 주장이 무조건 다 맞고 이동경 저 새끼 주장은 100% 틀리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때는 찾아보시고 제 주장과 이덕시 주장을 보면서 다를 수 있다니까? 그 비교해갖고 뭐가 맞는지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래서 제가 이렇게 AS 해드리고 악플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 다 해주지 않습니까? EJ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왜 그러냐 그냥 무시하면 되지 그래요. 근데 다른 팟캐스트 진행자들 다 무시합니다. 악플은. 그게 최고의 선택이에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일일이 대응하냐면요. 이황과 기대승의 어떤 그런 논쟁. 제가 그런 걸 이황의 그런 모습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황이 또 우리 동네 선배 아닙니까? 선비 정신 안동 출신이고 우리 선배이기 때문에 우리 선배 형님의 어떤 그런 자세, 선비 정신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황과 기대승 봅시다. 당대 최고 유학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기대승은 정말 새파란 이거 뭐 유학자라고 할 수도 없지. 한낱 서생에 불과하지만 이황이 도전, 토론 다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하대하지 않고 다 받아줬어요. 저는 그런 이황의 자세를 존경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악플에 일일이 다 반응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악플 보면요. 제 학력 가지고 까는 사람도 있어. 네. 그 주제에 뭘 아냐고. 그런 천박함을 버리시고요.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AS. 참, 예. 우리 이동영 작가는 진짜, 예, 참, 목소리는 그렇지 않은데, 네. 풍모는 대인배 같습니다. 그럼요. 예. 목소리는 그렇지 않으나. 제가 설렁설렁 살아가지만 굉장히 마음 넓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포주. 일본에서 포주 생활했다는 걸 악플도 달린다고. 그래서 내가,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넣으려 안 넣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악플 달아라, 이렇게. 참. 아니, 그분은 이 작가님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을 어딜 봐서 일본에서 그런, 예. 그러게. 일본에서 그거 하려면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업 다 벌어갖고 도망간 새끼가 뭘,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캡처는 떠났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일단 이분이 캡처는 떠났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궁지에 몰리면은 얼마든지 그걸 활용할 수 있다. 반전의 기회를 삼아야지.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반할걸님께서 결론을 아주 잘 내셨네요. 결론은 이 작가는 잘났다. 크크크.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작가가 하는 말이 무조건 다 옳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예. 저희는 오히려 이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방송이죠. 저는 진짜 이 부분이요. 우리 훈이 아빠님께서 멘탈 갑이다. 이 작가 형님 파이팅 하셨는데 저도 네. 이동영 작가의 가장 좋은 점이요. 네. 제가 이동영 작가가 가장 멋있어 보이는 부분이 네. 멘탈이 강한 부분이요. 저는 멘탈 강한 남자가 너무 좋아요. 자기가 약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 쓰지 말라니까. 매일 울상이 돼 있어요. 내가 들어오면. 괜찮아. 아니 이분들이 인터넷이 좋은 게 익명성 보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이해해 주자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난 무서워서요. 너무 좀 격하게 하시잖아요. 사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그 이유로 같은 이유로 자유로움도 보장이 되지만 더불어서 너무 격한 그렇죠. 모습도 보이니까 겁이 나죠. 여기까지 저는 요즘 말입니다. 우리 이 작가 문정의 라이벌의 악플이 올라올 특히 문 아나운서 악플이 올라오면 제가 두근거립니다. 아이고 저 양반 또 이거 보고 또 집에서 또 얼마나 한숨을 쉬고 있을까. 저 그럴 때마다 이 작가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주라. 보지를 말든가 그러면 아예 참나. 아니면 나처럼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어쨌든 그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필요합니다 악플은. 그러니까 악플들은 뭐든지 관심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특징이 일단은 우리 걸 들어요. 듣고 악플 달잖아. 그럼 그다음에 안 들어? 또 들어. 또 듣고 악플 들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의 말을 들어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악플러들 계속해서 악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강한 사람. 예. 저는 악플러들이 이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일지가 또 궁금해요. 예. 저요? 예. 안 돼. 지금, 누리기 님이 저렇게 얘기해도 이 작가 집에 가서 이불 덮고 엉엉 울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지 뭐, 그거야.
울지도 모르고. 안 그렇습니까? 예, 일편단심님께서 이 작가님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 있어요. 그래, 예. 하나, 둘 이렇게 제 매력에 빠지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어디까지, 민비의 어떤 악행, 네. 내간 매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셨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하고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드라마라든가, 또 영화, 또 뮤지컬, 또, 일부 역사학자들이 이걸 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띄우기 위해서 이런 악행들 다 숨겼어요. 근데 드라마 작가들이나 영화 작가들, 시나리오 작가들, 또 뮤지컬 극본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 이해해. 어떤 극중 어떤 그런 걸 스펙타클한 걸 위해서 이해됩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진짜.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흔히 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예술에 있어서 그런 왜곡이 일어났을 때 네. 역사학자들은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역사학자들이 그걸 숨기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민비가 일제 낭인들한테 시해를 당한 거는 그것대로 비판하면 됩니다. 일제를 저런 이렇게 비판하면 되는 거고 민비 악행대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게 역사를 바라보는 제대로 된 관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너무 이걸 숨기고 살았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듣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많은 분들이 처음 들었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걸 처음 들었어?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속고 살았다는 거지. 근데 저도 고백하자면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거든요. 예, 저 역시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은 뉴라이트랑 같은 주장이 아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답답하네 진짜. 아니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데 어떻게 방송 이럴 때 제가 제일 방송하기 싫어요. 악플이 문제가 아니고 말을 할 때 못 알아듣는 거. 나 참나. 네. 아니 드라마 저는 명성황후 OST 나가거든 이런 노래 들으면서 되게 가슴 아파하고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런 얘기에 저도 뭉클하고 이랬던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민비가 뭘 조선의 국모야. 저 국모 아니야 해서 톡였는데. 참 답답하네 진짜. 네. 그래요. 진짜 20분 다 돼가는데 시작도 못해. 가봅시다 우리. 자.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하시던데요. 저는 의외였어요. 좋아요. 예. 저의 이런 야부리 이런 걸 아주 만담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근데 이게 아무리 역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역사학자들 많지 않습니까? 유명한 역사학자들. 그런 분들 방송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직히 재미없어, 지루해.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 빼고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담하고 야부리 까고 농담하고 하니까 조금 흥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역사 공부의 시초라는 겁니다. 이렇게 흥미를 갖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 공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개론 역할을 해드린 겁니다. 자세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저도 자세하게 몰라요. 대충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냥 같은 수준이라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을 통해서 새로운 면을 알게 되셨다면 그 다음 더 깊이 공부하시는 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당연하시는 거죠. 그건. 아이고 역시 우리 문 아나운서 척하면 척이네. 에이, 역시 엘리트 아나운서 출신 감사합니다. 나 왜 저렇게 영혼 없는 멘트가 싫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네. 이모군란 우리가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도 됐는데 이모군란 맞습니다.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 왜 이모군란이 일어났는지.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는데요. 군료관리의 책임자인 선해청 당상 병조 판서 민겸호가 난장질을 했습니다. 이 민겸호도 민비의 일족이죠. 근데 웃긴 건요. 민겸호의 하인까지 비리에 연루됐어요. 워낙 구식 군인들한테 한 10년간 월급이 계속 밀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1년간 월급을 지급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식 군대들이 굉장히 항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전라도에서 세금선이 도착합니다. 세금선이 도착해갖고 이걸 나눠주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민겸호의 하인이 쌀에다가 결을 섞어서 무게를 불리고 나머지는 지가 착복했어요. 민겸호의 하인까지 착복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민겸호는 얼마나 착복했는지. 그래서 분노한 군인들이 민겸호의 하인을 구타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겸호가 구타한 군인들의 주동자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굶어 죽으나 법에 따라 처형당하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다. 이러면서 밀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국에 전라도 조미 아까 방금 얘기한 겁니다. 그 훈련 동안 군병들 1개월분의 급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쌀이 아까 모래 썩었다는 얘기죠. 또 양도 절반밖에 주지 않았다. 이래서 군심이 폭발. 이모군란의 결정적 계기는 바로 이 전라도 조미에다가 모래를 섞은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민겸호가 말입니다. 주동자의 체포령을 내립니다. 군인들이 군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모자들이 포도청에 잡혀갔는데 이들을 엄청나게 고문을 하고 또 이들 중 2명이 사형되리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군병들이 여기 더욱 혼란을 듣고 또 붕괴하게 돼서 여기서 격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식 군병들이 대원군과 연결합니다. 일단 민비랑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딱 생각나는 게 그럼 대원군이야. 지금 저 놀고 있는 대원군. 대원군하고 연결을 했는데 대원군이 오케이 했어요. 도와주겠다. 이러니까 뭐 등에다가 뭐 날개를 단 경이죠. 우리가 잘못돼도 대원군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군인들이 좀 더 대담하고 조직적인 행동을 개시해서 무기고를 부수고 무기를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또 포도청에 난입해서 죄수들을 풀어주고 또 민씨 일가 민씨 일척들을 습격합니다. 습격하고 또 일본인 교관, 일본 별기군 병영 하도감을 습격해서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 일본 수사 등 일본인 13명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궁궐에서는 당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궁궐로 군인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민비가 궁녀의 옷을 입고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임오군란이 왜 일어나냐면 결국은 민비의 엄청난 낭비와 사치, 또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굿, 또 민비 일족 등의 비리, 이렇게 되면서 조정에 돈이 남아있지 않게 됐었죠. 그래서 군인들한테 주어야 될 월급과 쌀이 체납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쌀에 모래가 섞여 나오는 거. 또 그래서 구식 군대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임오군란이 일어났고, 저번 시간에 말했던 대로 민비는 탈출해서도 구술하고 네. 또 사치를 하고 일삼고 또 뭐 궁궐까지 지으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마 그 임오군란에 대해서 역사 책에는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 뭐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임오군란이 왜 발발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런 얘기를 국사 시간에 배운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오군란 일어난 건 다 이 민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뭘 개화파고 속사파고 나발이고 간에. 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피난을 갔습니다. 자, 그럼 한편, 대원군을 봅시다. 권력에서 배제되어 있던 대원군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다시 이제 궁궐로 들어갑니다. 구식 군인들이 우리들 뒤를 좀 당신이 봐달라. 이렇게 요청한 점도 있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조정에서 대원군에게 입궐할 것을 요청했고 또 대원군의 아들을 무위대장으로 조정해서 임명합니다. 그러면서 사태를 돌파하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대원군이 권력을 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대원군이 권력을 쥐자 군인들이 임오군란을 일으켰던 군인들이 이제 민비를 찾아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야, 내가 보니까 민비 소식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민비는 죽었다 이러면서 민비의 상을 공포를 했어요. 민비가 죽었으니까 이제 정식적으로 상을 공포한 거죠. 이제 공식적으로 민비 죽은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죽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공포를 했는데 이것도 대원군이 잘못 생각한 거지. 찾아서 정말 딱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민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대원군이 마련해줬던 거고요. 또 한편 민비는 피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이 민비의 입장이었었죠. 그래서 민비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바로 외국 군대의 힘을 빌려서 이하응 일파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외세 열강의 어떤 침략 욕심에 좌우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한반도가 전부 외세 열강에 박죽 섞이는 청나라,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로 침략해서 계기가 된 게 바로 민비가 대원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청나라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내분이 일어났을 때 우리끼리 해결을 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외세를 끌어들였을 때는 그거는 더 그러니까 민족 공멸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참. 아니 그러면은 뭐 저희가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되는 교훈 제대로 단죄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을 때 이런 불행의 단초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도대체 이 고정 남편이잖아요. 진짜 무능한 왕이 있죠. 네. 정말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뭐 조선시대는 왕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 양반 세력들 다 무등했으니까
사실 제가 결론은 민비로 인해서 일제가 쳐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그래요. 민비가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어차피 일제는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 당시의 권력자들이 그만큼 썩어 문드러졌다 하는 거죠. 그만큼 힘이 없었고 미래를 내다볼 줄 몰랐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 결국 말입니다. 민비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청나라의 군대가 우리 궁궐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마건충이 이끄는 청나라 군대 4,500명의 육로로 청나라 제독 오장경이 이끄는 해군들이 해로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으로 들어온 청은 어떻게 했습니다. 당연 내정과 외교 문제에 깊이 관여하게 되겠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 상인의 통상 특권을 규정하고 경제적 침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또 청나라는 대원군을 이모군란의 배우로 보고 그를 텐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건 뭡니까? 민비와 청나라가 한편이 됐으니까 반대파인 대원군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대원군이 조선에 계속 남아있으면 분명히 민비의 반대파들 또 대원군을 옹호한 세력들이 뭐 쿠데타라든가 밀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예 청나라로 텐진으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다시 민비는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편 일본은 군함 4척과 보병 1계대들을 조선에 파견합니다. 이모군란 있고 나서. 왜냐하면 자기 군인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일본인이 14명이나 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군함 4척과 보병 1계대를 파견하는데 청나라가 미리 대군을 이끌고 와 있었기 때문에 별반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모군란으로 일본인이 살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일본은 그냥은 있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조선 조정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당시 대원군은 청나라가 납치에 갔었기 때문에 청나라는 조선 조정을 시켜서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공사 하나부사와 조선의 김홍집이 회담 대표로 참여해 조약을 만든 것이 바로 재물포 조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포 조약의 내용을 보면요. 조선 측에 50만 원 배상.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죽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선이. 네. 그래서 50만 원 배상해라. 또 니네가 우리 공사를 습격해서 죽였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본 공사관에 일본 군인들을 주둔시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조선 정부의 공식 사과를 위한 수신사를 파견해라. 또 이모군란 주모자를 처벌하고 일본인 피해자 유족에게는 위문금 지불을 해라.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본의 잔꾀가 나오는 겁니다. 뭐냐? 일본에 대한 배상을 일본으로부터 차입하는 외채로서 충당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조선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 돈 없지? 내가 빌려줄게. 이 돈으로 우리 일본 애들한테 보상해줘. 이건 뭐예요? 경제적으로 속국을 만드는 겁니다. 돈으로 뭐가지 딱 쥐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누구한테 내가 문화가 되게 어려워 지금. 내가 돈 빌려주면 아이씨 돈 안 갚을래? 이러면서 협박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돈을 미끼로 조선의 코를 깼습니다. 또 하나 공사관 경비를 쓴다는 미명 아래 일본군이 조선 땅에 합법적으로 주둔할 수 있게 한 것도 바로 이때. 이것도 역시 코를 깬 거죠. 결국 재물포 조약은 일본의 조선에서 차지하는 위세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그러니까 훗날 제국 침략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재물포 조약이었다. 근데 이 재물포 조약은 뭐 때문에 일어났나? 이모군란 때문에 일어나고 이모군란은 누가 때문에 일어났나? 민비 때문에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제의 침략 야욕을 만들게 된 발판이 된 게 바로 민비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혹시 그 역사책에서요. 민자영의 외교 전략이 탁월했다. 뭐 이런 평가를 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오해에서 비롯이 됐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청나라를 끌어들였고.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게 일본이 어떤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드는 단초를 제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민자영이 또다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러시아를 또 끌어들이죠. 끌어들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비가 워낙 똑똑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EJ 전법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방송 오랑캐를 치는 그렇게 구상했다는데 EJ 전법은요 외교 전략입니다. 외교 전략은 뭐냐면 다른 나라랑 외교적 상담으로 해서 전략을 세우는 건지 이건 뭐야? 우리 국토로 불러들인 겁니다. 외세를. 이게 무슨 외교 전략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민자영이 한 거는요. 나의 권력욕,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외국 군대를 동원해서 반대파를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청나라를 불러들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일본을 끌어들이고 일본에서 안 되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이 방금 바보 같은 짓이죠. 자기 무조건 민자영은 자기 권력욕에서 나온 거지 국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소통만큼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영을 무슨 좋은 EJ의 좋은 외교 전략이다. 개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민비를 싫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되는 계기를 앞장서서 마련해 준 게 민비인데 그것도 지가 뭐 나라라서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다 지 권력욕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민비가 지금 국민적 영웅이 돼가지고 조선의 국무원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국모라면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나라를 생각해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어쨌든 지금 방금 제가 재물포 조약을 얘기했었는데요. 네. 이 재물포 조약 때문에 또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물포 조약으로 사과 사절단을 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래서 사과 사절단으로 떠났던 게 김옥균, 박용호, 홍영식이요. 나중에 3.1천하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지. 네네. 이 사람이 사과 사절단 일본에 갔어. 일본에 가서 일본을 보니까요. 오, 뭐 이런 나라가 다 엄청난 발전을 본 겁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맨날 조선의 상투 틀고 말이야. 이런 백성들만 보다가 가서 신식 일본 문물을 보니까 어이구 환장하는 것이 또 이 일본의 만행짜리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후쿠자와 유키치인가 정확한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만행짜리에 등장하는 인물이 일본에서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보는데 그 양반이 우리 수신사들 만나가지고요 엄청난 환대를 해주고 접대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에서 갔던 사람들이 야 일본의 영웅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주네 여기에 확 가서 나중에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민비는 갑신정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대궐로 들어왔고 그래서 3일 만에 개화파가 3.1천하로서 박살나게 되는 거죠. 3.1천하 개화파의 개혁이 3일 만에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일본은 청나라가 조선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명분으로 본격적으로 군대를 조선에 주둔합니다. 이게 뭐냐면 갑신정변으로 청나라 군대가 우리 궁궐로 확 들어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니네 가고 우리도 가고 조선의 군대를 본격적으로 주둔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당시 러시아는 말입니다. 부동항을 얻고 싶은 마음이 항상 꿀뚝 같았습니다. 지들 항은 맨날 얼거든. 뭐 블라디보스토크. 근데 우리 항은 얼지 않는 항 아닙니까? 원산이라든가 저기 북한에 이북에 청진이라든가 이걸 얻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침략할 야욕이 언제나 갖고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도 조선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청나라 또 일본, 러시아 이 열강의 싸움장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바로 민비가 썼던 이의제의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민비가 똑똑했다는 거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의제의 정책 썼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네. 사실 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을 민비 혼자서 할 리는 없고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국지사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이런 부분을 전혀 제지할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안 되었을까요? 그 민비 일족이 워낙 난리를 쳤었기 때문에요. 또 당시에는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사회 아니었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다들 어떻게 보면 반은 기회주의자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원래 우리나라를 지탱했던 게 유생들입니다. 선비들. 일제가 나라를 침략했을 때도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도 바로 선비들 유생들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선비들이 아직 덜 깨우쳐서 초야에 묻혀서 지내는 게 나라를 위하는 길인지 알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민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역사 속 인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네. 한 여자가 온 나라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온 백성들을 말 그대로 이렇게 비탄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버젓이 일어났고요. 그럼요.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역사 속 이야기입니다. 예. 예. 현재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 이야기입니다. 예. 난 무서워요. 역사 속 이야기. 그게 예. 역사는 되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당시 민비는 말입니다. 민비가 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정도 꼭두각시가 됐었죠. 또 당시의 신하들도 다 민비 일쪽으로 채우면서 민비가 다 쥐고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민비를 만나고 온 외국 인사들은 민비를 하나같이 칭찬합니다. 아 그러게요. 그게 참 평가가 엇갈리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요. 만나보면 똑똑하거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는 외국에 있던 사신들이나 이런 대사들은 말이죠. 조선이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만나서 자기한테 잘해주고 이런 정세 파악 잘하고 권력욕 좀 있고 이야기 잘하고 이런 사람 보면 이 사람 괜찮은데 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좀 뽑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에 예민하지 않은 민간인들의 기록에 있어서 대체로 이제 좋은 평가를 했는데 한결같이 명성황후가 영리한 판단력과 뛰어난 외교력을 지닌 교양 있는 여성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 대화 내용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 눈부신 지성미로 얼굴이 빛나는 지식인이자 우아한 자태를 가진 귀부인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왕비가 우아하고 근엄했으며 체형은 수척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빛은 날카롭고 초롱초롱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뛰어난 학문과 지성적인 강한 개성과 굽힐 줄 모르는 의지력을 지녔으며 시대를 추월한 정치가이자 외교가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쓴 분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일본의 화가들이 그린 명성황후의 사파는 모두 그 모습이 뚱뚱하고 심술궂게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외교관들은 그녀를 여우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방금 눈부신 지성미, 지식인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하고는 다른 거죠. 요즘 시대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당시에 민비는 압박명이 똑똑했다 그랬습니다. 똑똑했고 정세 파악도 잘했고. 그러니까 흥성대원군이 처음에 좋아했잖아요. 민자영을. 똑똑했기 때문에 좋아한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민비가 이 판을 쥐고 흔들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요즘 시국은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흔드는 게 아니고 김기춘이가 지금 흔들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일곱 난장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아까, 우리 문 아나운서 말처럼, 민피는 눈부신 지성미, 지식인이었다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 대통령도 눈부신 지성미를 가지고 있죠.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잘못 말할 뻔 했네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식인입니다. 눈부신 지성미 가지고 있고. 아니, 저기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5개국으로도 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아유, 참 대단하신 분입니까? 안 그랬습니까? 저 칭찬해 드렸습니다. 누님 저한테 한 게, 어디 좀 청와대 행정관이라다. 이렇게 국민 TV에서 내가 나와서 누님을 칭찬해 드리는데. 아니죠. 김기춘 비서실장을 칭찬해야죠. 그분이 쥐고 흔든다면서요. 아, 제가 그랬습니까? 예. 제가 그럼 말 실수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실수했습니다. 네. 그래, 오늘은 몇 분까지 합니까, 근데? 53분이요? 예. 얼마 안 남았네요. 좀 빨리 합시다. 그런데, 저희가 왜 저번 주에 민비가 첫날 밤에 고종의 사랑을 못 받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결국은 나중에 사랑을 받게 됐고, 그 이후에도 말이죠. 궁녀들을 상당수 내쫓았습니다. 근데 저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악행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근데 그거는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여성분이 질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심하게 한 거죠. 아니 근데요, 저는 남자니까 묻고 싶어요. 고종도 분명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비가 자신의 후궁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사실 좀 끔찍하잖아요. 남자가 얘기 듣기에도 그런 여자에게 다시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고종이 말입니다. 처음에 한번 걸렸을 때 다시는 안 한다 그랬거든. 근데 계속했어요. 근데 계속했는데 엄상궁이라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상궁들이 되게 못생겼어요. 이쁜 게 아니라니까. 그럼 왜 고종이 못생긴 상궁들한테 빠졌나? 민비가 하도 지랄하니까 그런 거야. 사람을 못 살게 구니까 얼굴보다는 그러니까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 고종 이렇게 해주세요. 있잖아. 그거 흉내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전화 이렇게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한테 빠지게 인물보다는 그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그런 사람한테 빠지게 된 이유도 민비의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또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못생긴 애들한테 빠지면 설마 민비가 이 사람을 보고 질투를 할까? 아니, 이쁜 애 보고 막 그랬으면, 야, 이년아! 이러면서 할 텐데, 못생긴 애다.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진짜 찌질했네요. 이런 표현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래요. 예. 참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 갑자기 열어한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던 적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일제와 청의 간섭이 심해지기 시작했죠. 이러니까, 민비가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또, 바보처럼 또 청나라한테 들켜요. 러시아랑 손 잡으려고 그랬다는 걸. 지금 이름이 뭐야? 원세계?
위안 스카이. 걔한테 잡혀요, 그걸. 그래서 청나라가 이를 간파하고요. 텐진에 납치되었던 이항을 불러들입니다. 민비를 상대할 사람은 이항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청나라는 우리를 막 이용하는 거예요. 민비가 와달라 그래서 오케이 가서 우리 이용해 먹고 이제 민비가 자기 나라를 배척하고 러시아를 불러들이려니까 그래? 그럼 우리는 이항을 필요했을까? 또 이항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세가 다른 나라에 개입을 하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본인들 나라에 이득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당연한 거지. 아이고. 아니 미국이 뭐 빨아먹으려고 우리한테 맨날 그렇게 원조해주고 했겠어. 우리 경제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사실은 일본의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받은 돈으로 이를 쓴 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이후로도요. 일본이 우리한테 엄청난 돈을 가져줬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이득을 도로 뺏어갔거든요. 무역으로.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걔들이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 주고 쌀 주고 다 했지. 미쳤다고 그렇게 합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유라이트 이런 애들은 일본 빨아주고 미국 빨아주고 이런다니까. 미친놈 정신 나간 놈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는 보수가 아니지. 왜? 보수는 정말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보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청나라처럼, 일본처럼, 미국처럼, 러시아처럼.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는 남의 나라를 위해 움직여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을 위해 움직였고, 광복 후에는 미국을 위해 움직였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답답한 인간들, 진짜, 아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배우기는 또 되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참, 진짜. 내가 참 지방대 나왔으니 할 말이 없다. 저는 이번에 그 악플 보면서도 그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학벌주의가 참 뿌리 깊구나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늘 바랍니다. 천박하다고. 천박하다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떻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정도로 공격당하는데 지방대 나왔다고. 노무현 김대중은 얼마나 고등학교 나왔는데 얼마나 공격당했어 그랬더니 차라리 고등학교 나게 낫대. 내가 할 말이 없어갖고 입에 오바라크를 채우는 그런 순간이었어.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랬어. 이야, 참 웃지만 우픈 얘기네요. 웃지만 슬픈 얘기네요. 뭐 이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건데요. 이게 우리 진보와 극진보, 극보수, 극과 극은 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력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진보 계층도 학력 문제 무지하게 따지거든요. 소위 말하는 지금 옛날 민노당 출신 계열들 또 이 얘기하면 또 난리 나겠죠. 분명히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이게. 서울대 나오면은 24살, 5살, 6살짜리도 그냥 공천 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이런 글을 한번 인터넷 쓴 적도 있는데요.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하면 진보에서 우두머리 올라서지 못합니다. 강기갑이나 이런 분들은 예외죠. 그런 분들은 비례대표였으니까 노동자 비례대표, 단병 이런 사람 예외고 나머지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 그럴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진보는 하신 사람들도 느끼는 문제거든요. 또 교조주의 또 학벌 이걸 타파해야 된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진보하고 좌와 우를 가리지 않는데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이건 반드시 타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합니다. 능력과 이런 게 중요한 비전과 이런 게 중요한 거 실력이 중요한 거지 뭘 학벌이 중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 국정감사 한번 보십시오. 또 국정원 청문회 한번 보세요. 그 서울대 나온 사람들 새누리당 안에서 뭐 합니까? 정말 그분들 하는 얘기 유치해서 못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예, 초등학생도 요즘은 그런 논리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말입니다. 이항을 불러왔습니다. 청나라에서 이항을 불러왔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민심이 폭발해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최초의 시발점이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악행을 저지르고 악질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민비한테 돈을 주고 매간매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뱃속을 채우려고 그걸 차려 넣으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민비가 다시 청나라에 구원 요청을 합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아우, 참. 언제 정신 차릴래나. 그리고 청나라가 이제 이 민비의 요청으로 청나라가 동학농민혁명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텐진 조약에 의해 일본도 조선의 군대를 보내갖고 동학혁명을 제압하는데 이 텐진 조약이 뭐냐면 텐진 조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나라하고 일본이 만든, 지금 말씀드린 건 청나라하고 일본이 만든 텐진 조약입니다. 이건 뭐냐면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에 무슨 일이 생겨서 양국이 군대를 파견할 경우에는 양국에 미리 알려주고 일이 끝나면 철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서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아니 남의 나라를 두고 왜 지네 둘이. 남의 나라를 두고 지들이 왜 나 진짜 지들이 뭔데? 이렇게 하여튼 조약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청나라가 조선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나라가 일본에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 조선에 간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럼 우리도 가만히 우리도 들어간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비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같이 또 우리 당시에 조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뭐라 그럴까? 정부군이라 할 수 있겠네요. 동학 농민 혁명을 제압한 거죠. 그래서 우리 최재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처형당하는, 녹두장군 전봉준도 마찬가지고 다 처형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민비가 이렇게 동학혁명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동학운동을 되게 싫어했는데, 민비가 되게 싫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과 대원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싫어했거든요. 민비는 대원군이라고 판장을 했으니까. 근데 사실 사료를 보면요, 대원군과 전봉준 장군이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그리고 전봉준 장군이 전라도로 이항을 만나고 나서 전라도로 내려가서 동학농민 운동을 일으킬 때 뇌 뒤에는 이항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거지.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비는 일본의 낭인들한테 살해당하지 않았으면 백성들에 의해 맞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당시 민비 악행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민비라고 학을 떴거든. 그런데 민비를 죽이려고 밀란을 일으킬 수는 없죠. 정부군이 있으니까. 근데 뒤에 이항이 있다 그러니까, 전봉준 뒤에 이항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우욱하고 참여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민비가 더더욱 동학농민혁명을 제압하려고 이렇게 더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민비는 외국 군대를 이용해서 자국 국민을 도륙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이나 민비나 이승만이나 민비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자국 군대를 동원해서요, 혹은 외국 군대를 동원해서 자국 국민을 죽인 일은요, 누가 있습니까? 민비밖에 없습니다. 또 이승만, 전두환밖에 없어요. 역사상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대규모로 학살 당한 게. 그러니까 아니 왜 이승만과 전두환을 욕하면서, 특히 우리 진보주의자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승만과 전두환 욕하면서 왜 민비는 욕하지 않는데?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랬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국모라는 명칭 자체를 뺏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말입니다. 동학혁명을 제압한 일본은 민비를 궁호에서 쫓아냅니다. 그죠? 이제는 지들 입맛에 딱 맞았잖아. 쫓아내고 다시 대원군을 불러들이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대원군도 마찬가지야. 대원군도 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외세에 휘둘린 사람이다. 또 자기 며느리를 워낙 싫어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비나 대원군이나 개찐 도찐 개찐이지 엎어치나 매치나 하여튼 그런 사람이고, 어쨌든 대원군을 불러들였는데, 요 이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완전 개박살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일본이요, 청나라의 힘을 조금 두려워가 있어요. 종이호랑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호랑이 같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못 했는데요. 이후로 하는 거 보니까 꼴같지 않거든. 그래서 청일 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청나라를 조선에서 내모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청일 전쟁이나 러일 전쟁이나요, 다 이 조선 반대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이 전 세계 자국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청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조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틀어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원군을 퇴각시킵니다. 자기들 세상에 온 거지. 그래서 만든 게 김홍집의 친일 내각 아닙니까? 그래서 김홍집 친일 내각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비가 아주 이 정도 했으면 포기하면 될 텐데. 와. 포기를 안 합니다. 포기를 안 하고 이제는 청나라 박살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를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일으킨 게 뭡니까? 바로 을미사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비를 시해하게 되는 건데, 일본 낭인, 소위 말하는 깡패 새끼들입니다. 이 깡패 새끼들이 조선의 왕비를 무참히 도륙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군이나 경찰이 아닌 낭인들을 앞세워서 을미사원을 일으켰냐. 이건 이런 거죠. 혹시 모를 반발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 당시에 말입니다. 당시에도 외국들이 난리 났었어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 특히 프랑스 같은데 어떻게 프랑스와 영국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왕비를 죽일 수가 있느냐 난리 났었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일본 군인들이 했다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낭인들, 깡패들이 지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인 플레이 알아서 한 거야.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낭인들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요즘 봅시다. 국정원이나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달고 이랬을 때 우리 정부가 뭐라 했습니까? 그거 개인들이 알아서 한 거야 이랬단 말이야.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점이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일제 일본 놈들이 100년 전에 하던 짓거리나.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낭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낭인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알며. 아이고 똑똑하시네. 낭인이 아니라 실제로 척함 척이시는군요. 예, 정예 무사였겠네요. 낭인으로 포장한.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본은 낭인으로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이 외국 자료에서 속속 나오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외국 자료가 우리를 다 믿을 수는 없는 게 민비가 살아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독일 자료에 나오거든요. 독일 외교 문서에 나오는데 그건 뭐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완벽한 사실이 아니고 잘못 써진 기록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록의 정설은 민비는 당시 그날 일본 낭인들에 의해 도륙당하면서 불태워져서 사망했다. 이게 정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쌍욕을 퍼부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예. 시간이라는 게 죽은 시체에 대해서 강간을 하는 그걸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아니고 죽기 전에 했다. 그리고 나서 죽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한 나라의 왕비를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는 정말 일본을 욕하고 일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 때문에 민비의 악행이 전부 미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민비를 살해한 일제에 흥선대원군이 암묵적으로 동조한 게 아니냐. 혹은 앞장선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그거는 보면은 사실로 보여요. 그러나 이게 죽이라고 한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축출하는 정도였지. 이렇게까지 정말 말도 안 되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암묵적 동조 혹은 가담 이거는 여러 가지 사료에서 확인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초 남았네. 그 다음에 아간 파천이 일어나고 대원군이 은퇴 후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원군의 평가는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대원군이 잘했다 못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세국 정치한 건 물론 잘못된 거지만 왜 세국을 할 수밖에 없었는 이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의 여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민비의 악행은 토론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민자영 대 이하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 맛보기만 보여드린 겁니다. 더 깊은 공부는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